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요인 분석입니다. 오늘은 요인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인 분석이라는 것이 뭘까요? 일단 요인 분석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깁니다.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재된 요인, 이 내재된 요인을 추출을 해서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이제 8개의 뭐 이미지가 보이죠. 이것을 이제 각각의 변수라고 해보자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요인 분석을 할 데이터를 제가 뒤에 갖다 놨는데 이렇게 이제 그 펼쳐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 보기에 있는 변수들. 이 각각을 하나씩 변수라고 보자고요. 변수라고 만약에 봤을 때 요렇게는 묶어 보니까 뭡니까? 이제 사과, 배, 딸기, 바나나 공통된 어떤 내재된 요인은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내재된 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하나로 묶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 각각의 내재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일이라는 그런 요인으로 얘네들은 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는 보니까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피망하고 당근이 있는데 얘네들은 채소죠.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이 각각은 뭐 이름이 뭐 이제 제각각 이름이 다 있긴 한데 이것들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내재된 요인을 채소로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분석 자료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했을 때 이 각각의 변수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건데 이런 변수들을 이제 내재된 요인으로 공통된 내재된 요인으로 묶어주는 그걸 요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여기 보니까 13개의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요인 분석을 하면 몇 개의 요인으로 묶이겠죠. 그렇게 해서 변수의 수를 줄이는 분석 기법을 요인 분석이라 하고 우리가 이제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한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일단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한 양적 변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걸 이제 다루는 쉽게 설명한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에다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제가 링크를 해놓을게요. 그 동영상을 못 보신 분은 그거 한번 보시고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양적 변수여야 된다.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한 양적 변수여야 요인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 또 이제 리커트 척도인 경우에는 이 변수들이 모두 같은 점수의 척도여야 분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5점 리커트 척도이면 여기 있는 변수들이 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면 좋겠고 그리고 7점 리커트 척도로 이제 조사를 했다면 또 어떤 것은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어떤 것은 7점 리커트 척도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점수로 된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을 때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요인 분석은 이렇게 상호 연관성을 기초로 해서 요인을 추출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상호 연관성은 우리가 보통 분석에서는 공분산이나 상관관계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튼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요인으로 묶인다.
라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상관계수 행렬은 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를 하면 이런 이제 표를 상관계수 행렬표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x1, x2, x3, x4, x5 이렇게 5개의 변수가 만약에 있다고 할 때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상관계수 행렬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표시를 하는데, 이 표는 나중에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어, 눈에 익게 될 건데요. 근데 미리 한번 좀 봐두시면은 x1 변수하고 x2 변수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0.97. 그리고 x1과 x1과 x3의 상관계수는 0.86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x2하고 x3 변수의 상관계수는 0.9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은 0에서 1의 값을 갖는데 0.97이면은 0.9786, 0.9이면 상당히 높은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관계수는 1에 근접할수록 네, 그 상관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x1과 x2의 상관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x1과 x4는 보니까 상관계수가 어떻게 돼요? 0.32의 값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X4하고 X5는 또 어때요? 여기 노란색 셀로 칠해져 있는데 0.78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1과 2, X3은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이다. 그리고 X4와 X5는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X1, 2, 3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 X4와 X5를 하나의 요인으로 또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요인으로 이제 나눠서 묶는 것처럼 그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변수 요인의 행렬로 나타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X1에서 5까지 변수가 있고 요인을 이제 2개의 요인으로 구분을 했다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요인으로 X1, 2, 3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X4와 X5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상관계수 행렬표를 참고로 해서 하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하고 나면 이런 표를 얻게 돼요.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요인을 이제 같은 어떤 변수들이 어느 요인에 이렇게 묶이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표가 이제 도출되니까 그 표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요인 분석은 제가 이제 통계 분석 특강을 하면서 목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뭐 복잡한 것은 이제 어떤 통계학적 개념이나 이런 것이 좀 복잡하고 그러면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통계 분석을 스스로 실시를 해서 논문에다가 통계표를 작성을 해서 옮기고 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는 하는데 요인 분석은 조금 쉽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복잡한 여러 개념들을 알아야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 요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요인 분석을 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아무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인 분석을 SPSS에서 이제 그 요인 분석을 하겠다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런 팝업 창이 떠요.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나중에 실습할 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하위 메뉴가 들어있는 단추들이 있습니다. 기술 통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인 추출, 요인 회전, 요인 점수, 옵션 이런 이제 단추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인 분석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단추로는 기술 통계, 요인 추출, 요인 회전, 옵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옵션에서는 뭐 크기순 정렬이라는 그런 이제 기능만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별다른 개념은 없는데, 요 세 가지와 관련된 요인 분석과 관련된 이제 개념을 소소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지금부터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술 통계 단추를 누르면은 이렇게 요인 분석 땡땡 기술 통계라는 새로운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KMO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KMO는 뭐고 바틀렛은 뭐냐? 이렇게 이제는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KMO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이라는 것은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에 아까 그 보셨죠? 상관계수 행렬요. 이런 변수들 간 상관계수 행렬을 도출을 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것이 요인 분석 적합성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MO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값이 이렇게 통계량이 산출이 되는데, 그 통계량이 통상적으로는 0.7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일각에서는 0.5 이상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통상적인 기준은 0.7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틀렛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유형률 값, 이 p 값이 0.05 미만이면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요인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요인 분석 결과를 이제 통계표로 작성을 하고 논문에 반영을 한 뒤에 이제 해석 내용을 작성을 할 때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판단을 해봤더니 이제 KMO 값은 0.7 이상으로 나와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뭐 바틀렛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뭐 또 유효 확률이 0.05 미만이어서 적합하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논문에 이제 그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인 분석의 적합성 판단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에서 요걸 꼭 체크하는 것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인 추출 방법이에요. 이 요인 추출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요인은 이제 뭐 추출을 해낼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여기 다시 돌아가 봐서 요인 추출이라고 돼 있는 단추 있죠. 이걸 누르면, 이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요인 추출 방법이라는 게 떠요. 근데 이제 이 방법에는 이걸 이제 그 단추를 누르면은, 내림 단추를 누르면은 쭉 이렇게 여러 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주성분 분석이에요. 주성분 분석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아래 내려가다 보면은 최대 우도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통요인 분석 인 것인데, 이렇게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 분석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주성분 분석은 변수들의 총 분산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공통요인 분석은 변수들의 공통 분산만 이용을 합니다. 이 변수들이 갖고 있는 분산이라는 것은 공통 분산과 고유 분산, 오차 분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통 분산은 참고로 그냥 간단히 개념만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통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공통적인 변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고유 분산이라는 것은 다른 변수들과 관계없이 어떤 한 변수가 이제 요인 분석에 투입하면 이렇게 많은 변수를 투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Q32 언더바 1로 되어 있는 이 변수가 이제 다른 변수들, 이런 다른 변수들하고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변량, 그게 고유 변산인 것입니다. 고유 분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 분산이라는 것은 이 공통 분산이나 고유 분산에 속하지 않는, 그냥 측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측정 오차에 따른 변동을 나타내는 그런 분산이 오차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총분산의 세 가지의 어떤 분산 유형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총분산인데, 주성분 분석이라는 이제 요인 추출 방법은 이런 변수들의 총분산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고, 공통요인 분석은 이제 공통분산만, 여기 셋 중에서 총분산 하위에 있는 세 개의 분산 유형 중에서 공통분산만 이용을 한다라는 것인데, 제가 여기 왜 빨간색으로 칠해놨을까요? 주성분 분석에 대부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통요인 분석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주성분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변수들의 총분산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정보의 어떤 손실을 줄이고, 또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분산을 가능한 한 많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성분 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 분석을 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구분을 해서 달리 뭐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주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이제 오차항을 포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오차가 어떤 자료 조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오차항을 포함을 하는 그런 이제 공통요인 요인 추출 방법인 공통요인 분석을 사회과학에서는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주성분 분석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사회과학도든 뭐 공학도든 의학도든 뭐 자연과학도든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은 이제 추출 요인수입니다. 요인을 이제 추출할 때 이 개수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추출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방법은 고유값 1 이상만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빨간 박스 안에 보면은 고유값 기준, 다음 값보다 큰 고유값, 이렇게 해서 1 쓰여져 있죠. 이게 이제 고유값 1 이상만 추출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고, 이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 뭐 이렇게 체크하지 않는 한은 그냥 이렇게 고유값 1 이상만 추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SPSS에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전체 변수들이 갖고 있는 분산 전체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0% 이상이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이 추출 요인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스크리 테스트를 통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크리 도표라고 나와 있죠. 요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스크리 테스트 결과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분석 결과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또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이게 뭐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고유값 1 이상만 추출하는 방법이 제일 적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인
추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때 이제 방법 2, 방법 3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고유값 1 이상만 추출을 하면은 적정히 요인 추출이 되니까 이걸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안 이루어지는 요인 추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분석 자료일 경우에는 방법 2와 방법 3의 방법도 다 동원을 해서 추출 요인 수를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인 회전 방법인데요. 이 요인 회전의 방법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조금 이제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 이제 요인 회전 그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팝업창이 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지정 않음이 있고 방법에 요인 회전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뭐 그다음에 커티맥스, 베리맥스, 이코맥스 또 직접 오븐리민, 프로맥스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이제 요인 회전 방법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뭐 더 많습니다. 이제 요인 회전 방법은 훨씬 더 많은데 SPSS에서는 이렇게 5가지를 이제 표출을 해줘요. 그리고 이 요인 회전의 방법은 이제 직각 회전 방법이 있고 비직각 회전 방법이 있습니다. 직각 회전 방법에는 베리맥스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커티맥스나 이커맥스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비직각 회전 방법에는 직접 오븐리민이나 프로맥스의 방법이 있는데 이 요인 회전 방법이라는 것은 뭐 아무튼 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 노출되는 그런 요인 행렬상의 자료만으로는 이 어떤 변수가 어떤 요인에 포함되게 되는지 그걸 이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요인의 축을 이제 적당히 이제 회전을 시켜서 이 추출된 요인과 이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인과 변수의 보다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을 나타내는 축을 이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직각 회전 방법과 비직각 회전 방법이 있는데 모든 건 그냥 제가 지금 설명은 드렸지만 차치해 두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통계에 좀 이제 자신도 없고 초보인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베리맥스를 그냥 클릭을 해서 이걸 지정을 해서 되게 분석을 하면 되겠다. 뭐 요걸 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요게 이제 뭐 수렴에 대한 최대 반복 계산수가 25로 디폴트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된다. 베리맥스로만 요인 회전 팝업 창에서는 베리맥스로만 이제 클릭을 하시고 계속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논문에다가는 요인 회전 방법으로 직각 회전 방법이 일종인 베리맥스를 사용했다. 적용했다 이렇게 한 줄 정도 기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개념, 그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개념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요인 분석 결과가 이제 추출이 되면, 도출이 되면 그걸 이렇게 요인 분석 통계표에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자주 쓰이는 통계표를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요인으로 분류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내 연구 변수들, 내 연구에 사용하는 변수들을 요인 분석을 했더니만 이렇게 요인이 2개로 이렇게 분류가 됐으면 이렇게 이제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해서 요 안에 있는 숫자들은 요인 적재량이라고 합니다. 요인 적재량. 그 요인 적재량 값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유값 설명 별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요인 분석 통계표를 제시하는 것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올려놓은 그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분석에 따라서 이제 변수들의 어떤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요만큼의 줄을 이제 합치기를 해야겠죠. 합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 변수들, 요만큼의
같은 요인으로 분류된 요만큼의 변수들의 크롬바 알파 개수가 얼마인지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시면은 이제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통합해서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표 꼭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하면 그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선행연구 논문 살펴보면은 요인 분석이나 신뢰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 통계표로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이게 가장 좀 적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나중에 일단 설명을, 요건 뭐 지금 설명을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학문 분야에 따라서 주성분 분석, 공통요인 분석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성분 분석은 오차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 이제 요인 추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공통요인 분석은 오차항을 포함을 하는 사회과학에서 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저희 답은 이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월등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나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성분 분석은 이 변수들이 갖고 있는 총분산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많은 분산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존재를 해요. 이런 장점 때문에 주성분 분석을 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어떤 이제 정선호, 서상윤님의 연구를 하나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이제 학술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도 살펴보면 주성분 분석이 공통요인 분석에 비해서 요인 구조 복원력이 더 우수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주성분 분석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성분 분석으로 그냥 통일해서 자연각도든 사회각도든 뭐 공학도든 의학도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분석 결과인데 일단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요인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이제 SPSS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석에 일단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리면은 차원 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차원 감소에 가면 요인 분석이라는 세부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요인 분석 팝업 창이 뜹니다. 제가 아까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팝업 창이죠. 여기에 이제 내가 요인 분석을 할 변수, 나의 연구 변수들을 모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뒤에 변수 창으로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난 뒤에 기술 통계를 먼저 기술 통계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 나오는 새로 뜨는 팝업 창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KMO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르면 되고요. 요인 추출 단추에 가서는 이제 요게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제 최대 우도 이렇게 그 아까 공통요인 분석 뭐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냥 우리는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도표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제 고유값을 추출하는 저기 그 요인 추출수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은 우리는 고유값 기준으로 1 이상인 것만 추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이거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릅니다. 그리고 요인 회전은 베리맥스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지정하지 않음일 때는 활성화가 안 되는데
베리맥스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대로 놔두고 계속을 누르시면 돼요. 요인 점수는 뭐 할 게 없고, 옵션에 가셔서는 이제 크기 순, 이거 뭐 나중에 요인 적재량을 이제 크기 순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정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클릭을 하신 뒤에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인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이제 그 메뉴를 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최종적으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인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요인 분석의 적합성 검정 결과인 거죠. KMO와 바틀렉 검정 결과가 이렇게 통계량이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성이라는 게 보이고 설명된 총 분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크리도표, 성분행렬, 회전된 성분행렬, 뭐 아이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회전된 성분 행렬, 그리고 성분 변환 행렬. 뭐가 되게 많죠. 요인 분석에서는 이렇게 제시되는 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표만 일단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살펴봐야 될 표는 KMO와 바틀렉 검정은 이제 요인 분석의 적합성 이제 검정을 위해서 적합성 판단 기준을 나타내는 거니까 적합성 을 띄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값과 관련돼서 설명된 총분산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리도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분행렬은 놔두고요. 회전된 성분행렬이라고 되어 있는 요 표 있죠. 요게 있는 이 숫자가 이제 요인 적재량인 것이에요. 각각의 변수가 갖게 되는 요인 적재량인데, 요 요인 적재량은 나중에 이제 우리 요인 분석 통계표에 다 기재를 해야 될 그런 이제 통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이도록 캡처를 뜯는데, 먼저 KMO와 바틀렉 검정,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검토를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KMO 이 측도의 값은 0.7 이상이면은 뭐 적합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통상적인 기준은 0.7 이상인 것이고, 보통 이상의 값은 0.5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0.7 이상이 나의 이제 어떤 조사 자료를 통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했더니만 0.7이 안 나오더라. 0.7 이상의 값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0.5 정도 이상으로 돼도 괜찮으니까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근거를 찾아서 논문에다가 이제 인용 표시를 한 뒤에 그 값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은 이제 근사 카이 제곱값을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의확률 값도 논문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작으면은 적합성을 띈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0.000으로 나왔으니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0.7 이상이니까 이것도 적합한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인 분석은 적합성을 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자료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표는 이제 설명된 총분산표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고유값이에요. 아까 고유값 1 이상만 추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유값 1 미만인 값은 이렇게 추출이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추출된 이렇게 뭔가 세부적인 값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1 이상만, 고유값이 1 이상인 것만 이렇게 요인을 추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회전 제곱합 적재값에 있는 이 통계량을 우리가 요인 분석 통계표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고유값과 설명 별량으로요. 고유값은 뭐 위에다가 표시를 하고 괄호를 열고 이렇게 설명 별량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 값은 이렇게 설명된 총분산표에서 회전 제곱합 적재값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이게 요인 1번을 뜻하는 겁니다. 요인 1의 고유값은 4.773이고 이제 설명 별량은 36.717%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고유값이 3.027인 것이고
설명 별량이 23.284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고유값이 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건데, 뭐 고유값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한 요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두 개의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이 하나의 요인이 이제 몇 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양만큼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나타낸 값을 이제 고유값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제 퍼센트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값이거든요. 이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은 이 모든 변수들과 요인 점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요인 적재량, 나중에 요인 적재량 값이 또 나올 건데, 이 요인 적재량 값을 제곱을 해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요인별로 더한 값이에요. 그게 이제 설명 별량으로 이렇게 통계량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뭐 개념은 그렇고, 그걸 이제 뭐 명확히 이해하지 않더라도 논문에 뭐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 논문 가설 검증해서 논문 쓰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개념을 머릿속에 숙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오편을 검토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요인으로 추출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제 뭐 마지막 방법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 스크린오편에서는 이제 요인은 몇 개로 추출하는 것이 좋으냐, 그걸 이제 스크린 도표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잖아요. 빨간 사선을 그어놨는데, 원래는 이제 스크린 도표에는 없는 거죠. 제가 임의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없잖아요, 빨간색이. 빨간색 선이 이제 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스크린 도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는 경사가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완만해지잖아요. 그 사이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면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경사가 급격해지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그 사이 지점. 그러면 요만큼 이제 두 개의 점이 나오죠. 그럼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급격한 경사 구간에 만약에 점이 세 개가 있으면은 요인을 세 개로 추출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스크린 도표 어렵지 않죠. 그럴 때 이제 검토하는 요인 수의 적합한 추출 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뭐 아주 중요하죠. 네. 회전된 성분 행렬 표인데, 요게 있는 이 숫자들이 이제 요인 적재량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요인 분석표에, 이 요인 분석표에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요인 적재량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요인 2는 요 세 개의 변수들이 요인 2로 묶인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다 비워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인 적재량 값을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요인 분석 통계표에다가 옮기는데, 이 일단 그 요인 적재량이 또 뭔지 또 개념을 또 알고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은, 요인 적재량은 뭐 이제 영어 표현을 하자면은 팩터 로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팩터 로딩이라는 것은 이 각 변수와 요인, 이 변수들 각각과 이 요인, 이제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요인 간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값인데, 뭐 일종의 이제 회귀 계수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귀 분석을 하면 회귀 계수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요인 분석도 이 각각의 변수가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계수의 값으로 나타낸 게 이제 0.792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요인 적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요인 적재량 값은 0.3 이상이면 이제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막 쭉 이렇게 분석을 이제 회전된 성분 행렬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장 만족 7번 변수가 이 값이 0.232로 나왔다. 이 요거보다는 높아야겠죠. 뭐 그럼 0.277로 나왔다. 뭐 그렇게 되면 0.3 미만의 값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직장 만족 7번 문항은 제거를 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제거를 하고 나머지 변수만 가지고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해서 도출된 그런 통계량을 이제 요인 분석 결과표에다가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회전된 성분 행렬이 통계량이 이렇게 산출이 되면 그걸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요인이 두 개로 분류가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직장 만족 뭐 10번째 변수에 대해서 요인 통계량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요인 적재량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두 개가 생기면 이 중에서 큰 값이 이 직장 만족 10번 변수의 요인 적재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요거는 0.700이고 이건 0.250이니까 둘 중에 어느 게 크죠? 이게 크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세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크기 순으로 아까 정렬하는 부분을 메뉴를 우리가 클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크기 순으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0.27이고 0.914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인 2로는 이렇게 세 개의 변수만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문항은 사실은 이제 직장 만족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변수들이 그 설문 문항이었고 그걸 이제 활용해서 변수들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교육훈련 만족도에 관련된 이제 변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 만족하고 교육훈련 만족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소하고 과일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내재된 그런 이제 공통적으로 내재된 요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이렇게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이거 패널 DB인데 패널 DB에서 일부를 제가 변수를 발췌를 해 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샘플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직장 만족으로 이렇게 측정한 문항들, 그걸 이제 토대로 작성한 변수들과 교육훈련 만족으로 작성된 변수들 간에는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구분이 되더라.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분석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요인 적재량이 0.3 미만으로 이렇게 도출되는 그런 이제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변수는 직장 만족을 정확히 측정한 변수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당성이 낮은 변수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뭐 가설 검증을 하는 그런 본 분석에 반영을 해서 추후 분석을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인 분석에 관련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